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목요일에 열리는데요. 이번엔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정점론이 부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석병훈 이대 경제학과 교수, 김민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기준금리 3.5%입니다. 그동안 한은이 상한선으로 언급해왔던 수준인 만큼 이번에는 동결을 하거나 인상을 해도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금리 상황 전망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동결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5%인데요. 기존에 보면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않고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는 금리 수준인데요.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인 제품과 서비스 시장에서 한국 경제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수준의 금리 수준을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중립금리보다 이자율이 높게 되면요. 기준금리가 높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의 금리 수준인 기준금리 수준이 3.5%라는 것은 국내의 중립금리 수준이요. 많은 연구와 한국은행의 그 블로그 발표에 따르면 명목금리 기준으로 2에서 3%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상당 기준으로 봤어도 3%보다 높은 3.5% 수준이기 때문에 예. 이 3.5%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만 해도 점진적으로 국내의 물가 수준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3.5%의 기준금리 수준을 갖다가 유지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 부동산 시장 지금 경착륙 우려가 커지면서요. 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연체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우려가 커서 이것은 한국은행의 또 다른 정책 목표, 두 가지 정책 목표가 있는데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기준금리 3.5%에서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미 연준이 지금 3월과 5월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최근 국내 물가 상승률을 보면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반영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예, 국내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 5.2%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을 해가지고요. 예. 원래 지난달에는 5.0%였는데 오히려 상승폭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물가 상승한 측면에는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증가한 것을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요. 지금 5.2% 상승한 것 중에서 1.04%포인트가 전기, 가스, 수도, 공공 서비스 상승으로 인한 상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기, 가스, 수도, 공공 서비스 상승이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 5.2% 전년 동월 대비 상승의 20%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상승시킨다고 해서 당장 잡힐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국이 3월과 5월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당장 우려할 만한 것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예.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좀 상승하는 측면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1,300원을 넘어서 과거에 1,400원까지 돌파할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단기에는 한미 금리 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금리 차 외에도 한국과 미국의 경제의 그 펀더멘탈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물가 상승률 차이뿐만 아니라 예. 한국의 GDP 성장률 이런 것도 영향을 받는데요. 한국의 GDP 성장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수출, 경상수지 이런 것에서 영향을 받는데 한국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경기, 중국 대중 수출 비중이 20% 초반대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 하반기에는 회복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원달러 환율은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진다고 해도 중장기적으로 그렇게 급등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요. 3.5%로 동결을 해도
해도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2월 금리 동결이 이제 아무래도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서 기준금리가 정점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른바 금리 점점론이 지금 또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예, 금리 정점론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이미 3.5%의 금리 수준도 중립금리 상단이 3.0%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3.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더라도 이 수준만 유지해도 물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예. 가장 큰 관건은 원달러 환율인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크게 1,400원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달러화의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가중 평균으로 달러화의 전반적인 강세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달러 인덱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달러 인덱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유로화입니다. 예. 그런데 유로화 같은 경우는요, 유럽 중앙은행에서 천명했듯이 앞으로 수차례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로 지역에서의 물가 상승률이 아직도 높기 때문에요. 수차례 빅스텝을 단행하게 되면 유로화, 유로존과 미국 간의 금리 차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 현상이 지속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달러화의 전반적인 달러 지수 그러니까 수준이 과거처럼 115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103 근처인데요. 예. 115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경제도 이제 지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해서 대외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게 되면 위안화도 강세 현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에서 대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초반대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한국의 수출이 이제 회복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서버에서 반도체 수요가 큰데요.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데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중앙 처리 장치가 새로 개발이 돼서요. 하반기에는 이 중앙 처리 장치 서버 교체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인데요. 하반기에 반도체 수출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펀더멘탈도 커져서 하반기 한국 경제의 성장률이 급격하게 반등을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도 안정될 것이라서 3.5%로 유지만 해도 물가는 잡히고 성장률도 어느 정도 회복돼서 원달러 환율도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3.5%가 최종 금리 정점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금리 정점론은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금리 정점론이 시장에서 많이 부상을 하고 언급이 되면서 분양 시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 최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이 좀 갈팡질팡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출렁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보더라도요. 일단 1차 바닥은 찍었다는 분위기고 소폭 회복을 하다가 또 하락도 나오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시장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야? 지금 바닥이야? 실수요자조차도 굉장히 좀 헷갈리는 상황인데요. 저는 1차 바닥을 찍고 이제 숨고르기 상태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절대 완전히 바닥이 지나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을 본다면 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 정도 상승을 했어요. 서울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한 2~3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 가파른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한 6개월 정도 조정이 됐거든요. 6개월 정도 조정이 돼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서울에서는 뭐 20%도 안 떨어지는 아파트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 조정된 상태에서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다시 또 상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영향, 왜 집값이 떨어졌느냐에 대한 영향을 본다면 금리, 앞서서 우리가 금리 이야기를 했지만 금리의 불확실성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3.5%가 이제 적정하냐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진짜 3.5%가 끝이야? 라고 했을 때 한국은행 총재가 3.5%가 끝이야. 더 이상 안 올릴게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고요. 미국에서 파월 의장도 계속 고잉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다. 설사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그럼 언제까지 이걸 유지할 것이며 인하가 되더라도 언제까지 시장에서 원하는 1%대 기준금리 수준으로 내려갈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한 2~3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양상을 보게 되면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예. 전세 가격이라고 하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레버리지 역할도 해주고요. 매매 가격이 떨어졌을 때 버팀목 역할도 해주는데 동반 하락하게 되면서 이제 속절없이 무너졌는데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해주게 되면서 1차 지지선은 지키고 있지만 여기서 반등을 하려면 현실적으로 이 금리 문제, 전세 문제가 해결이 돼줘야 되는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오늘 방송 오는 길에 예. 마포에 잠깐 들러가지고요. 마포에 좀 유명한 마레프 아파트 좀 체크를 하고 왔는데 고점 시절에 2021년도에 19억, 뭐 20억 가까이 찍었다가 15억대 금매물 거래가 되고요. 최근 분위기가 집주인들은 17억에 팔래. 매수자들은 여전히 15억대 팔래. 이 상황이 딱 부동산 시장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도 양보할 생각은 없고요. 당분간에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워낙 금리 불확실성이 아직까진 살아있는 만큼 숨고르기 국면에 좀 돌입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래도 최근에 정부가 규제 완화도 하고 있고 이제 금리 정점론 인식이 이렇게 좀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좀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이제 나타나면 아무래도 좀 분양 시장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이게 1월 달 거래량만 보자면요.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서울 기준에서 1월 달이 1,340건이 거래가 됐고요. 이제 12월이죠. 2022년 작년 12월이 837건이었는데 뭐 11월 달은 733건이었고요. 점점점 줄어들다가 1월 달에 반등을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바닥을 찍었다. 거래량 늘어난다. 환호성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매물 소위 말해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진 금매물이 거래가 된 거고요. 예. 여기서 반등을 치려면 집주인들이 올린 호가를 시장의 매수자들이 따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따라가지진 않거든요. 나는 여전히 저가 금매물 가격만 살래라고 해서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서 2월 달을 보면 아직 2월이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예. 최근 통계를 보면 이제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 561건 1월 달보다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네. 오히려 늘어나면 이제 좀 탄력의 힘을 받으면서 분양 시장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2월 달에는 소폭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심리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반 매매 시장은 한두 개만 거래가 돼도 반등의 지표가 나오는데 분양 시장은 이게 한 50% 이상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몇 개 거래돼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분양 시장은 더 어렵겠다. 미분양 더 증가 속도는 가팔라질 것 같고요. 단 선착순 분양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집 있는 유주택자들도 이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수도권에 입지가 좋은 미분양들은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침체된 분양 시장이 개선되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최근에 좀 하락폭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바닥 따지기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하락폭 축소만으로 이 시장 반등을 노리는 것은 좀 시기상조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세요?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파른 금리 인상의 충격으로 한 6개월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는데 좀 길게 본다면 7년 오르고요. 6개월 조정이 됐는데 다시 달리는 거는 마라톤으로 따지면 42.195를 달렸는데 일주일 쉬고 다시 또 경기 나가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예. 왜 집을 안 사냐라고 설문조사를 하니까 첫 번째는 금리가 너무 높다. 대출이자 부담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 더 조정이 돼야 된다는 게 다수의 매수자들의 생각이고 세 번째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율도 오르고요. 뭐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수출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불안하다. 이게 부동산도 결국에는 경제와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구매 욕구가 좀 살아나기에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집값도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금리 불확실성이 좀 인하가 된다라는 시그널조차라도 나와야 되는데 네.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고 미국을 보면 더 올릴 것 같아요. 미국이 더 그렇게 올리면 예상하십니까? 과연 한국은행이 3.5%를 계속 고수할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환율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환율 얘기도 좀 해보면 최근에 이제 1,300원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연준의 긴축 우려와 수출 부진에 따른 어떤 무역 수지 적자, 또 중국 위안화 약세가 맞물리면서 원화 약세 현상이 좀 오래 지속이 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이 상황 보십니까? 예, 뭐 중요한 것은 한미 금리 차는 당분간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3.5% 수준에서 금리를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환율이 요동치게 될 경우에는 다음번 금통위에서 0.25%까지 만약에 최악의 경우 0.25%포인트까지 추가적으로 인상을 해서 3.75%에서 정말 중단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예측하기로 미국이 상당 기준으로 5.5%까지 금리를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뭐 1.25%인가요? 1.75%까지도 뭐 벌어질 수가 있는데요. 예. 이러면 과거에 1.5%포인트까지 벌어졌을 때 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국인 투자 자금이 주식과 채권 시장 양쪽에서 모두 이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뭐 환율이 뭐 한미 금리 차만 가지고 결정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뭐 외국인 투자 자금이 막 이탈해서 환율이 급격하게 인상하고 이럴 것을 우려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만 한미 금리 차에 의해서 환율이 영향을 받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한국과 미국 경제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하반기에는 한국 경제가 반등을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가 반등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왜냐하면 그 서버의 수요가 서버 교체 수요가 중요한데요. 서버의 중앙 처리 장치가 새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서버를 교체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갈 한국의 D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도체 수출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은 지금 한 6월 달까지만 해도 뭐 한 1,300원대 초반까지 약세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한국의 수출이 되살아나고 한국 경제가 반등을 하면서 환율은 다시 안정될 가능성이 커서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때문에 뭐 금리를 갖다가 급격하게 뭐 3.75%보다 더 높게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환율로 인한 어떤 부동산 시장의 여파, 영향, 그건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환율 가지고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금리와 집값이 너무 비싸다. 세 번째가 경제거든요. 환율이 흔들리게 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주식과 부동산이 요즘은 한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심리가 흔들린다면 부동산 시장도 겨우 좀 살아나는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또 꺾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환율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또 미국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따라가지 않을 거다. 최대 네. 3.75까지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좀 안심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상당히 안심이 되는데 네. 3.75 정도는 저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아마 굉장히 당황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75 정도에서 멈춰주고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펀더멘털이 좀 나아진다면 하반기에는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는 하지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FOMC 의사록이 이제 공개가 될 텐데 이번 주에 잇따라 발표된 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까지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생각보다 여러 경제 지표가 지금 전망치보다 강세를 보이면서 미 연준의 어떤 매파에 이 빅스텝 카드가 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긴축 기조를 조금 더 오래 지속할 것이다라는 관측에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예, 뭐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빅스텝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인상을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에 충격을 줄 정도로 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상을 해서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는 이런 긴축 기조를 더 오랫동안 지속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인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노동시장 지표랑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수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꺾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르면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로 여전히 0.36%나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 말은 역시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냐면 서비스 산업이라는 것은 이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노동을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미국의 노동 시장에서 여전히 노동에 대한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많다. 한 2배 가까이 여전히 많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 1월 시간당 평균 임금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4%로 나타났는데요. 이것이 4.8%보다는 떨어졌지만요. 이것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보기에 2% 물가 안정 목표,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5% 수준까지 떨어져야 된다. 현재 4.4%인데 네. 3.5% 수준까지는 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 물가 상승률 목표고요. 미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1.5%입니다. 그래서 2% 더하기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 1.5% 하면 3.5%죠. 이 근처까지는 떨어져야만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아직 4.4%면 3.5%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노동의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를 줄이려면 결국 기준금리를 더 인상을 해야지만 기업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요. 소비자들의. 소비 지출이 줄어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를 늘려서 생산을 늘려봤자 물건이 안 팔리니까 결국은 고용도 줄여서 생산을 줄이고 투자도 줄이게 되겠죠. 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높은 고금리 상황을 유지하는 긴축 기조를 더 오래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그 가계신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한국은행이 발간한 4분기 가계신용에서 가계부채 2분기 연속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담대 증가세는 여전해서 정부로서도 좀 딜레마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앞으로 향후 예상하십니까? 주담대가 줄어들기는 쉽지 않아요. 주담대가 줄어들려면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지금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도 않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거래량이 줄어드는 만큼 또 사는 사람들은 또 대출을 받아야 되고 입주 물량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신규 입주 물량들이 대출을 안 받으면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당분간은 늘어나고 오히려 가계부채보다도 지금은 PF 대출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분양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대우건설에서도 440억 포기한다 하고 시공권을 포기한 사태도 미분양 우려 때문에 이제 금융시장이 PF 대출이 금융시장으로 불똥이 튀는 걸 오히려 저는 그게 더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당국도 부동산 문제와 결국에는 금융이 또 맞물리거든요.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면서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상황을 좀 더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까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소장, 석병훈 이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